네, 1번지 똑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분의 정치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 공보특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데요. 먼저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사고로 일단 안철수 후보는 선거운동 중단했고, 어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조문하고 그렇게 했죠. 김경진 단장, 어제 뭐 그 자리에서 다른 정치적인 얘기는 좀 하기는 곤란했겠죠? 그랬겠죠. 아무래도 문상하는 자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도 한 20분 정도밖에 두 분이 같이 있었던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도 넉넉지 않아서 아마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싶어요. 이제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뭐 조만간 그러니까 잘 치르시고 조만간 한번 봅시다. 날짜라도 잡을까요? 뭐 이런 정도. 그건 당연히 전제가 돼 있겠죠. 그 날짜 정도 잡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정컨대는 아마 이제 날짜 잡힐 날이 왔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남의 시간을 피할 길이 없는 거의 그냥 시간 안개에 온 것 같아요. 장성철 교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안철수 후보 이 사고가 단일화 쪽으로 더 갈 변수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 반대로 갈까요? 이게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사고와 이 돌아가신 분들에 그렇죠. 예. 대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까라고 분석하는 게 상당히 좀 부적절해 죄송하죠. 보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선거를 치르고 나서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을 해보면 단일화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21%의 지지율을 받고 국회 내에서도 따르는 의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대선을 완주하게 되면 대략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따르는 의원도 3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그분들 그리고 그만한 지지율 갖고 지방선거 치러야 되죠. 총선 치러야 되죠. 또 2027년에 대선 준비해야 되죠. 이거는 좀 힘겨워 보여요. 그래서 향후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단일화에 좀 방점을 두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이번 사고,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사고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고로 일단 안철수 후보 선거 운동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이 좀 빠지고 뭐 본인의 좀 여러 가지 자책감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더 이상 선거운동 하기 힘든 뭐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렇게 보여요. 오히려 이게 이제 동정심이 국민들한테 생겨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힘들어졌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분위기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버스가 좀 불법적으로 개조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정 여론보다는 이번에는 좀 정권 교체에 힘을 합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진 단장 변호사시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경우에 관리감독 책임이 후보한테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실무법 그럼 좀 자세히 봐야 되죠. 자세히 봐야 되겠고요. 근데 저게 한 회사에서 온 것 같은데 문제는 저 납품한 회사 쪽에 과실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석유 기름으로 돌리는 발전기가 아마 이제 자동차 밑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자동차의 어떤 환기 시스템이나 이런 데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납품업자가 그걸 불법 개조를 했고 안전하지도 못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앙당에서 계약을 하거나 이걸 검수를 하든 받은 이제 이 당직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검수를 할 때 좀 제대로 챙겼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이 안 챙겼기 때문에 중앙당 당직자도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게 과연 안철수 대표에게까지 책임 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근택 대변인도 네. 변호사시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뭐 기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주라든지 뭐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돼 있는데 정당은 사실은 이 중대재해기업법에서 아마 예상한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주체는 아니잖아요. 예. 일반 사회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예정됐던 아마 조직은 아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석 단장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이 단일화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우선 안철수 후보께서 여러 가지로 자책감이 많이 들겠죠. 게다가 이제 부인 김미경 교수 아직도 뭐 입원 중이신 걸로 예, 알고 기저질환이 있는데. 있다고 그러더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운동에 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은 상황이고 또 이 지금 이 대선에 임한 후보로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요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확인된 건 안철수 후보가 특정한 방식의 단일화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이 그에 대해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이게 이제 다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후보가 제안을 했으니 그쪽에서도 다른 사람들 말고 후보가 직접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분명한 답을 달라.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 저는 답을 해주는 게 A라고 봅니다. 하지 않을 거라면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수 없다. 뭐 다른 방식을 제안을 하든가.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을 너무 끌면 뭐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결국엔 안철수 힘 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상황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예.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번 주말에 어떤 결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통 예측을 했는데 저 예상 밖의 사고가 나고 사고도 큰 사고지 않습니까? 이명 예. 사망인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저 사고로 인해서 선거운동을 더 하기가 어렵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자포자기 상태로 단일화를 할 거다. 그렇게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뭐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상대가 본인의 제안에 대해서 뭐 그 어떤 존중이나 예의도 하지 않고 예의도 갖추지 않고 반응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선거의 문법상으로 완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상황하고 상관이 없이 안철수 후보 본인의 단일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첫째는 아까 장성철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현재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선거 패배했을 때 이제 생기게 될 후과, 그런 모습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깊게 성찰을 하고 그 점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가 최선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단일화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갔었잖아요, 홀로.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그 냄새를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언동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최근 열흘간의 언동을 보면 민주당과 단일화에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라고 딱 치는 걸 못 봤어요. 민주당 비판한 걸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하면 명분에도 받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난번 서울시장 단일화를 했던 이 살이나 어떤 논리적인 적합성에 맞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민주당하고 단일화 가능성도 지레 포기하진 않는다. 요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내심의 생각으로 저는 읽고 있어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대선 완주가 목표가 아니고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머릿속에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해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일화가 안 돼서 만약에 야권이 졌을 때 후과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한 상태인데
윤석열 후보 측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이 안철수 후보 책임이냐 윤석열 후보 책임이냐 어느 쪽이 더 클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을 봤더니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이 너무 자만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칼럼은 이제 정확한 지적이고 맞는 지적인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안 했고 대선 패배를 했을 때 이 책임론의 소재 문제가 아니고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를 했을 때 국민의힘의 정당은 그래도 거제 정당이기 때문에 생존은 해요 보면. 안철수 후보 측의 국민의당은 이번에 대선 패배를 하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정치적인 본인이 더 이상의 정치적인 후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면. 이걸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중시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가 제 평가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김에 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수용할 수 없는 거죠? 민주당 역선택 문제죠.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사실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그때도 뭐 정봉주, 김어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역선택을 앞장서서 얘기를 하셨던 경향이 있고 이번에도 그 왜 코미디언 하셨던 김용민 씨 있잖아요 보면 김용민 씨 역선택하자고 아예 대놓고 그냥 SNS에 근데 올렸잖아요. 민주당이 만약에 역선택을 해서 안철수 후보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더라도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는 않잖아요. 오늘 여론조사 어젠가 나온 여론조사 보면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이재명 후보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뭐냐면 조직의 충성도가 그 전에는 오히려 더 많이 이기는 걸로 그렇죠. 나왔는데. 네, 네. 그래서 조직 결국은 홍준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성열 이제 저기 안철수 때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왜 홍준표를 선호하고 왜 안철수를 선호하느냐 이거는 이제 윤석열을 악마라고 보는 이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판단도 있겠지만 덧붙여서 거꾸로 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홍준표에 대한 어떤 홍준표가 됐을 때 조직의 공고함 보수 진영에 또는 안철수가 됐을 때 보수 진영의 조직의 공고함 이런 부분이 깨진단 말이에요 보면.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꾸 민주당 얘기하시니까 저도 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예.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역선택해서 뭐 후보까지 만들 정도 힘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단일화하는 거는 당내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마치 이제 뭐 민주당의 역선택 때문에 여론조사를 못 받는다. 근데 계속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론조사 우리가 6배, 5배 이상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냐.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여론조사 잘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여론조사 받아주는 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받아주는 게 오히려 통 큰 게 보이는 건데 역선택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기 역선택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박원석 의원님처럼 후보가 얘기했으니까 아, 싫다 좋다 말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더 좋은 뭐 예우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또 5년 후에 어떻게 해준다. 아니 정치에서 지금 내일도 어떻게 모르는데 5년 후에 뭐 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 물밑에 협상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자꾸 들어요. 또 하나가 이게 만약에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고 한다면 여론조사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ALS 방식으로 할 것인지 면접은 조사를 할 것인지 회사는 어디로 할 것인지 샘플은 몇 샘플로 할 것인지 근데 이 실무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딱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까지면 모르는데 협의가 지루해진다 이러면 완전히 선거 페이스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거를 던져놓고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뒤에 있을 단계가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안 났다면 아마 오늘쯤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 뭐 내일까지 답을 달라 최후 통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결렬 선언을 한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을 시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고 때문에 중단이 된 건데 그러면 담판을 통한 단일화라고 한다면 장성철 교수 뭐를 줄 수 있을까요? 현재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일단 선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국무총리와 그리고 뭐 장관 몇 개 자리를 갖고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예.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아유 뭐 그런 거를 할까요? 그냥 어떠한 명분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분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국정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한번 해 나가보자. 특정한 자리를 뭐 제시하진 않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더 좋은 거를 줄 수 있다라는 말처럼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안철수 후보한테 한 행동을 보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냥 안 좋은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단일화 국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한 열흘 전에 얘기하셨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에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님이 만약에 사퇴하고 윤석열 지지를 선언한다면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경기도지사를 국힘 후보로 출마를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사실 이제 서울시는 이미 오세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편치가 않잖아요. 물론 뭐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은 다 있겠지만. 뭐 그렇죠. 그 후보 현 시장이 있는데 그걸 바꾸겠다는 건 그렇고. 예. 근데 이게 총리를 가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이잖아요, 보면. 근데 경기도지사는 본인이 선거에 의해서 본인의 이게 직위잖아요, 보면. 본인의 역할이고. 그리고 더 낫다고 하는 게 그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산하기관 같은 경우 본인이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직도 많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뭐 광역자치단체장은 대권 도전에 있어서 사실은 홍준표 후보도 지금 대구시장 한번 다시 하고 대권 도전을 다시 하겠다. 지금 이런 플랜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실제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여의도 일각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경기지사. 저 말을 들으니까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마땅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물론 이제 총리는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뭐 바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총리 자리를 준다 그래서 공동정부에 확실한 담보가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전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지방선거 출마는 어떤 그 리스크가 있냐면 이건 경쟁이에요. 그렇죠.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선거는 열어봐야 아는 거지 시작해봐야 아는 거지 반드시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역대 경기도지사 중에 대통령이 된 분이 없어요.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전제하면은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단체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중앙정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많이 사실은 국민들 시야에서 벗어나고 본인의 어떤 강력한 이런 의지와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게 5년 뒤 기약해 볼 수 있는 자리여서 그걸 던진다고 안철수 후보가 솔깃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단일화를 설사하되 최대한 힘을 빼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결단 방식으로 하되 그 결단은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포기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되 그냥 주는 거 받아라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저런 굴욕적인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장성철 교수. 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나요? 많이 높죠. 왜냐하면은 이제 5월 9일이 아마 임기 시작일 겁니다. 예. 그리고 대략 6월 초에 6월 9일인가요? 지방선거가? 그럼 대략 한 달 정도 있다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는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한 한 70% 이상 넘을 것 같아요. 6월 1일. 6월 1일. 그럼 한 달 안에 예. 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왜 국민의힘에 유리해요? 이긴 쪽에 유리하겠죠. 이긴 쪽에 유리하다고. 윤석열 당선을 전제로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속마음을 드러내 그러면 안 돼요. 여당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당에게 유리하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네.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힘을 뭐 실어주자라는 분위기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그때 보면 하여튼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예요.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유리할 앞서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 예, 이거죠. 맞습니다.
그 3개월은 표심이 안 바뀌는 시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허니문 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0일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고 그때 되면은 이제 내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러한 개혁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내던져요. 그럼 국민들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 기대감이 투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3개월이 아니고요. 차기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취임한 한 달 뒤에 딱 지방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제 저는 선거로 봤을 때. 선거로 보면 그런데 예. 때문에 그때는 정말 허니문 기간 중에도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고조돼 있을 때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만에 무너지는 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선을 이기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허니문이 될지 비트문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번 대선이 증오의 대선이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허니문이라고 하는 것은 승복을 전제로 새로운 정부를 이끌고 갈 팀을 이렇게 꾸리고 그러는 것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선이 너무 치열하게 그것도 네거티브 쪽으로 가면서 아주 증오의 대선으로 치닫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얼마나 축제 분위기가 있을까 하는 것도 벌써부터 좀 걱정이 돼요. 네, 걱정되는 대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명백한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가 아닌 이상 아무리 표차가 근소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거가 치열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승복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오히려 그에 대한 역풍이 훨씬 더 강하게 불 거여서 물론 이제 내심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새 정부의 그 허점이랄까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강한 비토와 반대가 나오겠지만 선거 끝난 직후부터 선거에 불복하는 정치적 자세를 취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다. 누가 이기든. 현근택 대변인 네. 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안철수 후보 빈소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네. 조문했는데 혼자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원래 이게 아마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잠실에서 7시에 끝나고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울에 일정이 있으니까 아마 집에 갔다 있을 텐데 뭐 일단 어제 이낙연 총괄위원장이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후보가 직접 가는 게 또 예인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 계시고 이제 빈소인데 다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예.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이 단일화 얘기라든지 지금 오히려 저는 뭐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잠깐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뭐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하고 뭐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김 의원님은 해본 적이 있잖아요. 민주당과도 염두에 뒀다라는 생각이 조금 의외예요. 왜 그러냐면 단일화라는 거는 한쪽 진영이랑 하다가 여기랑 안 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온다는 거는 좀 정치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정치 문법상 예를 들어서 밖에서 완주를 하고 나중에 뭐 정책 협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건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 협상을 안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민주당이랑 단일화 협상을 한다. 그건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김경진 후보 같습니다. 그 말은 안철수 후보 다른 생각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요. 들리지 않았습니까? 진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괜히 민주당 유승민 저 후보 얘기 꺼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만난다는 거 경기도 아닙니까? 지사 얘기도 저는 좀 현실성이 좀 없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분이 뭐 하려면 벌써 서울시장 옛날에 했겠죠. 근데 이제 뭐 경기도 지사나 뭐 서울시장이 뭐 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도하고 경기도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경기도지사에 그분이 관심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근데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 박원석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언론에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나갈지는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아니 물론 이제 저는 뭐 잠깐만요. 가능성이 시간이 다 돼서 네.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죠. 네, 1부에서는 단일화 국면 어떻게 전개될까 짚어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